진수야, 너 그 핸드폰 사면 호구라니까? 아니, 너 꼼수 잘못 부리다가 완전 무리수 둔다고. 그거 완전 패착이야. 자, 지금 쌤이 한 말들 다 바둑 용어인 거 알고 있니? 바둑 용어가 얘들아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쓰여. 호구, 패착, 꼼수, 무리수 이런 거 말고도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미생, 초읽기, 사활, 묘수, 훈수. 훈수도 바둑이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바둑 얘기를 하면 사람이 엄청 똑똑해 보이는 게 있어. 어른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좋고,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네 바둑 좀 치나? 자네 A뿔이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쌤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나라 전설의 바둑 기사 조훈현 구단, 그 제자 이창호 구단에 대한 이야기야. 너네 페이커 알지? 임요한 선수 알지? 전설의 시작이 된 황제 임요한이라 했어. 페이커는 뭐라 그래? 세계를 제패한 고트잖아. 우리가 고트라는 말을 이견 없이 붙일 수 있는 1세대가 조훈현 국수야. 1960년대 70년대에는 바둑에 있어서 한국은 불모지였다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없었으니까. 그때 일본이나 중국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랑 상대해주지도 않았어. 왜? 지금 일본 선수나 중국 선수나 이렇게 경기할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뭐하러 한국 선수랑 하냐,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꽤 있었고, 한국 바둑의 레전드, 한국 바둑의 고트라고 불리는 조훈현 국수도 그런 경우였어. 여기서 국수는 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국수, 바둑을 두는 나라를 대표하는 손. 조훈현 기사가 우리나라의 국수라고. 조훈현 국수는 9살에 바둑을 두는데 너무너무 잘 둬서 1962년 9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 프로 기사로 입단해. 11살 무렵에 일본으로 가게 된다고. 그때 재능을 알아본 일본의 바둑 원로 세구에라는 사람이 있었어. 세구에라는 사람 밑에서 바둑을 배우게 돼. 근데 조훈현이 전형적인 먼치킨, 천재. 만화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 쟤는 어디서 저걸 배웠냐. 보법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본에서 신인왕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점점 이름을 알리게 돼. 조훈현은 24살의 나이에 국수 칭호를 얻는다고. 국내 최고의 바둑 기사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거지. 24살에. 그러던 와중에 응시배라는 대회가 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바둑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응시배는 아직까지도 권위 있는 대회로 이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는 각 나라마다 초대권이 정해져. 그 초대권의 개수만큼 기사들이 출전할 수 있어. 총 16장의 초대권이 있어. 한국이 몇 장이었을까? 한 장. 일본은 6장, 중국은 4장. 근데 한국은 한 장이어서 한 장. 이거 한 장도 그래 그럼 한국은 일단 한 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았어. 애매하게 남은 거야. 그 정도로 완전 무시당하던 게 당시 한국의 바둑이었다고. 그렇게 전 세계 바둑계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던 한국의 조훈현이 한 장의 초대권을 쥐고 응시배에 참전하게 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 결승까지 올라가. 조훈현 국수는 당시 중국의 바둑 영웅이었던 내 웨이핑이라는 사람과 결승에서 만났어. 내 웨이핑.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알려줄까? 철의 수문장, 헤이롱장성의 반달곰. 별명에서도 느낌이 오니? 당시 바둑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던 사람이야. 중국에서 바둑을 얼마나 두겠어.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영웅이야. 그런 중국 내의 바둑 영웅이 조훈현 국수랑 붙었다. 결과는 조훈현이 내 웨이핑을 꺾고 우승을 해버린 거지. 뭐겠어. 어디서 이제 조기축구를 하던 선수가 1대1로 메시를 꺾은 거야. 이 소식이 한국에 퍼지면서 조훈현은 한국의 바둑 영웅으로 거듭나게 돼. 그래서 조훈현이 귀국할 때 당시 대통령 지시로 카 퍼레이드까지 해주면서 환대를 한다고. 당시에는 정말 한국의 명예를 드높인 국민 영웅이었다고. 이때 한국에서 바둑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고 유행하게 된 거야. 그 이후로도 조훈현은 대회를 휩쓸면서 바둑의 황제로서 이름을 날리게 돼. 근데 이때쯤에 조훈현은 바둑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한 아이를 제자로 들여서 키우고 있었다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둑 기사로 이견 없이 꼽히는 이창호야. 응답하라 1988 본 사람. 거기서 박보검 배우 맡은 최택 있잖아. 최택의 모델이 아까 말한 이창호 구단이야. 이창호는 10살에 조훈현의 내 제자로 들어가게 돼. 내 제자는 스승과 한 집에 살면서 숙식하면서 기르는 제자를 뜻한다고. 이창호는 11살에 프로기사로 입단하게 돼. 아까 조훈현이 몇 살에 입단했다 그랬어? 9살. 그럼 조훈현 입장에서는 몇 살에 입단했어? 11살? 좀 늦는데? 나는 9살에 입단했는데? 나보다는 천재가 아닌가? 약간 실망한 거지. 근데 사실 둘의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달랐어. 조훈현의 별명은 제비, 가볍게 날아다니듯이 바둑을 둔다고. 반대로 이창호의 별명은 돌부처, 두텁고 우직하게 바둑을 뒀어.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 얘들아, 바둑이 정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사실 되게 자유로운 스포츠다. 바둑 두는 동안 바나나 먹고 짤 봤지? 커제 뺨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심지어 트래시 토크까지도 한다고. 조훈현 구단이 그런 거 되게 잘했다고. 누워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 바둑 두면서 담배도 많이 피워.
한 번은 일본 선수랑 대결하는데 조은현 구단이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어로 남행열차를 부르기 시작한 거야. 암에 내리는 호남선 남행列車에 유루유루 식구 차창 너머로 이라시마세. 그렇게 안 긁혀. 그래서 상대가 오죽했으면 귀마개 같은 걸 요청해. 너무 시끄럽다. 너무 집중이 잘 안 된다. 조은현의 이런 공격이 이창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 왜? 이창호의 별명 뭐라 그랬어? 돌부처니까. 이창호는 어느 정도냐면 이창호는 두다가 존 적도 있어.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두니까. 둘이 너무 다른 스타일인 게 딱 느껴지지. 돌아와서 이창호가 11살 때 내 제자가 됐다 그랬어. 15살이 되었을 때 조은현과 명인전이라는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치르게 돼. 누가 이겼을까? 이창호는 거기서 조은현을 3대 0으로 스승을 꺾게 된다. 조은현이 국수 칭호를 받고 응시배에서 우승한 지 3년이 안 지났다고. 명인전이라는 챔피언 타이틀을 7년 연속 지키고 있었는데 그 타이틀을 제자에게 내주게 된 거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창호의 시대가 시작이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아까 이창호는 조은현의 내 제자라고 했잖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근데 이창호가 조은현의 타이틀을 뺏었어. 그리고 다시 집에 같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숨이 막혀 안 막혀. 15살짜리 제자가 스승 거를 뺏었다고. 실제로 조은현의 아내분이 당시 바둑대회를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 근데 조은현이 지고 나면 차 안에서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 어떻겠어? 이창호가 밤마다 바둑돌을 이렇게 두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소리가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조은현은 그 이후로도 이창호에게 여러 타이틀을 내주면서 이창호로 드디어 천재라고 인정을 하게 돼. 완벽한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서사가 완성이 된 거지. 그렇게 바둑의 신이 된 이창호는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또 이제 휩쓸고 다니는 거지. 이창호는 상하이 대첩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경기에서 한국 대표로 혼자 남아서 중국, 일본 팀을 상대로 5연승을 하면서 우승을 한 적이 있다? 한국 대표로 혼자 남아서. 이때 결승에서 붙은 중국팀 상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야 하늘이 높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 심지어 이때 이창호 구단이 30대 초반이거든? 머리를 많이 쓰는 바둑 기사들한테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에이징컵이라는 게 오잖아. 그런데도 대활약을 펼치니까 신은 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런 면도 페이커 선수랑 비슷하잖아. 위기에 빠졌을 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고트라고 할 수 있겠지? 바둑계의 페이커. 중국에서도 여전히 바둑의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러 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역대 최고의 바둑 기사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상하이 대첩이라는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이창호는 이 이후로 너희들도 많이 아는 익숙한 이름 이세돌 구단. 알파고 이긴 분이 있잖아. 이분께 다음 세대를 넘기면서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그 이후로도 이제 최정 구단, 신진서 구단 등등 정말 많은 기사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지. 근데 바둑이 뭔지 1도 모르는 친구들은 아 근데 바둑이 뭔데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쌤이 바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바둑에는 인생이 담겨있다 이런 말 들어봤니? 그러니까 그만큼 바둑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 서양에서는 체스로 비유하잖아. 퀸스 갬빗도 그렇고 해리포터에도 체스가 나오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 엔드게임도 체스 용어야. 이런 것들처럼 동양에서는 인생을 바둑에 빗댄 것들이 굉장히 많아. 미생 알아? 미생? 미생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돌을 뜻해. 미생. 앞으로 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이 미생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미생이 살아나면 완생으로 끝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미생이 웹툰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웹툰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드라마로도 나온 거야. 얘들 이런 것들도 실제 바둑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재밌잖아. 가장 최근 거 말해줄까? 더글로리. 더글로리 봤지? 문동훈이랑 연진이 남편 하도영. 바둑으로 처음 만난다고. 여기도 숨은 비유가 되게 많아. 바둑의 목표는 뭐야? 상대보다 집을 많이 짓는 거거든.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집을 빼앗고 무너뜨린다고. 상대방이 땅을 뺏어오면서. 더글로리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 나는 바둑을 빨리 배웠어, 연진아. 상대가 정성껏 지은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니 참 아름답더라. 무슨 말이야? 연진이가 열심히 읽어놓은 가정이 됐던 물리적인 집이 됐건 그걸 내가 무너뜨린다. 극 중에서 문동훈이 연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바둑을 통해서 비유가 됐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거지. 아는 사람만 아는 되게 짜릿한 포인트인 거지.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는 몰라. 하지만 바둑이 나타내는 의미, 숨겨진 비유들을 안다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 오늘 마침 바둑 얘기가 나와서 바둑이랑 관련된 좀 재밌는 일화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라는 타이틀이 참 여러 가지로 묘하잖아. 물론 그 제자도 대단한 거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졌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그럴 만한 건 아니지. 왜? 제자가 스승을 이겼다는 거는 스승이 그만큼 잘 가르쳤다는 거잖아. 스승이 제자한테 지는 거는 당연한 거야. 절대 쪽팔린 게 아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지는 게 왜? 스승은 원래 제자한테 지라고 있는 거야. 쌤은 절대 창피하지 않아.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다. 청출어람.